이제 아시아 공동체 포럼이라고 우리 학교에 앞으로 되니까 아시아 다른 학교에 있는 부산 경기가 제일 부산과 입구 사업으로 아마 참여했을 이 정도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재밌게 이렇게 같이. 자, 뒤에 강의 순서. 또 15주를 그거 강의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요일 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5주차하고 6주차 토요일이 각각 추석과 대천절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 주일치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16주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또 14번 봤는데, 그래서 1주에는 제가 지금 이거 바로 끝나고 할 거고, 동아시아가 어디까지인가? 가장 기초적인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 공동체, 혹은 동북아 공동체 얘기하는데 어디까지가 아시아인가, 동아시아인가 이런 얘기를 한번. 정답이 있는 건 물론 아니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아시아는 우리가 만든 거죠. 근데 어쨌든 뭘 기준으로 어떤 것을 보고 판단해 갈 수 있고 의견을 모아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부하는 대상이고 두 번째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백원담 교수 성공을 되겠고가 아시아 문화 공동체 이거 되면은 끝나는 강론이죠. 아시아 문화와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 많은 그렇게 하는데 누굴 돼요? 그런 거 한번 해보자. 누구 된다고 젓가락이 아시아 문화. 세 번째는 이제 드디어가 아니라 정준권 박사라고 원아시아 재단의 실질적인 엔진이에요. 원아시아 재단을 이끌어가고 기획하고 있는 정준권 박사. 그래서 아시아 공동체 현대형 미래라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한국 분인데 이제 계속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약간 발음은 이상하죠. 그래서 재밌어요. 귀엽게 들리고 짜증나는 얘기 듣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 지금 춘천 MT, 춘천 통합관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계획이었어요. 춘천에서 작동하면 이번에 우리가 버스패스에서 춘천 가서 알파벳 부분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확정이 될 거예요. 춘천 정도가. 이렇게 수정이 간다 그러면 그날 춘천 가시는 거고 원하면 아니면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서 지금 써놓지는 않았지만 추석 개천절 휴가 이때 카페 축제 같은 걸 다른 서울에서 하려고 카페를 하나 빌려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그러나 3주차에 정준호 박사가 오셔서 강의하는 건 4주차에는 복지공동체 굉장히 재밌죠. 한국은 복지국가도 아닌 주제에 아시아 복지공동체를 논한다. 길게 보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멀리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아 복지공동체 문진영 교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지의 정치경 대회에서 최고 작년에도 보셨는데 재밌어요. 아시아의 복지공동체가 구축된다면 진짜 뭐 게임 끝 아닌가요? 요새 뭐 그리스 사태라든가 이렇게 과도기적 어려움이 유럽에 생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과도기가 생겨나는 건데 그런 것도 해결되려면 유럽 복지공동체잖아요. EU가 아시아 복지공동체 5주 6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할 거고 아마도 이 사이 오는 앞에 보시고 7주는 한국 아시아 공동체 조세영 교수와 같이 외교부 정부가 국장이 같이 있던까지 최고 이런가 다음 주 8주 일본 마이니치 신문 성원지부장 한국말도 잘 한국말도 일본에서 아시아 공동체
유럽연합에서 교훈을 얻자. 중간쯤에 조홍식 교수는 제가 알기로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연합 제대로 한 분이 어려서부터 아프리카, 프랑스 한국화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10주차에는 활용경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 뭐라고 부르든 간에 통합된다라고 했을 때 북한이 한 번 터트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북한 소리 나는 거예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지. 윤동원 장관 잘 아시죠? 여기서 그 서울 통합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끼리 하자. 그다음에 아세안이죠. 아세안. 제가 이따 강의할 때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아세안이 사실은 그 엔진이거든요. 아시안 국제 약한 국가들의 모임이 하나 이니셔티브 파워를 갖고 있어서 아세안의 결정이 곧 아시안 국제 미래에 직결되는 경우가 항상 많았었는데 그런 아세안에 대해서 아세안을 뭔가 아세안의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최저는 어쨌든 제일 깊이 오래 공부한 두 분이 있다면 박상현 강원대하고 신민환 소환대 중에 한 분이시죠. 박상현 교수. 그다음에 중국의 관점. 이건 이성일 중국 사회과학연구원 계신데 이거 어쩜 변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지금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지금 중국에 있는 분을 소개하기 힘들어서 시간상 국내에 있는 중국 정부가 누가 우리나라에선 중국 전문가를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누구? 박근혜. 많이 바쁘셔서 모시기도 그렇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서 유의 학자 중에서 이광재? 네? 이광재 씨도 중국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하여튼 이제 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신대 이희경 교수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데 이희경. 하여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삼성 교수 잘 아시죠? 미국과 평화공동체. 13주차. 민주주의 공동체. 아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선거 민주주의 국가는 맞죠. 그렇죠?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말하는 그 실질적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는 아직 아니라서 우리가 아시아 복지 공동체를 다룬다고 얘기하면서 주제, 아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주제 이렇게 모르나? 그런 아까 얘기 역시 바깥에서 안 보고 오랫동안 했던 고대 행정학과의 김선일 교수. 15주차에는 오늘 제가 못다한 얘기를 드려서 16주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아시아 재단 사장 기사장님 와서 강의했습니다. 이때는 그 통역 혹시 여기까지 셀럽스에 관련된 질문 있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도 가죠. 시간은 10시에 시작해서 12시 반에 끝나는 걸로 항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시 반 넘어가면 배고픈 사람도 있고 짜증내는 사람도 생기고 갈등도 막 터지고 12시 반에서 끝내는 걸로. 그래서 오늘 제가 10시 반에 시작하니까 2시간 남았어요. 그러면 1시간쯤 하고 쉬고 제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넘어서 쉬고 그다음에 이어가죠. 자, 가십시오. 동아시아 어디까지인가? 계시죠? 안중근 얘기부터 해볼게요. 안중근이 암살, 성공한 암살. 물론 깊이 공부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동양 평화론 화두로 던졌잖아요. 근데 국제 정치학자들, 특히 국제 정치 경제학자들이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이나 조그만 거의 뭐 노트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 야, 이 사람 공부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공부를 깊이 한 후에 극적으로 전공한 공부 안 하고 그냥 숙제를 쓴 게 아니라 낙서 리서치 노트가 왜냐하면 너무 체계가 잘 놀랄만 해요. 그래서 이제 안중근 얘기는 왜 놀랄만한지는 뭐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데 거기서는 동양평화론이라고 했을 때 동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안중근한테.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구분을 했던 거예요. 내부가 동양이라고 했고 외부가 동양의 외부가 서양이라고 했고 외부가 동양을 말하자면 쳐들어온다는 아주 쉬운 말. 그래서 내부가 단결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내부의 결속력은 이미 구조적으로 담보되어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 중에 외교안보적으로 그러니까 이 동양을 구성하는 국가들은 아마도 이 외부 충격, 외부의 공격 가능성이라는 이 뭐랄까 커먼 포텐셜 에너미에 대해서 뭉쳐야 되는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 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맞는다는 겁니다. 내부의 형성 얘기예요. 내부의 형성. 그리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기본적으로 깔았다는 게 놀라워요. 근데 총만소는 줄 알았더니 경제적 상호 의존도. 동양 은행 얘기하잖아요. 동양의 상업과 공업의 상호 보완성 이런 얘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통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협력의 제도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일시적으로 뭉쳐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고. 그 옛날에 국제협력의 제도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최근에 국제정치 경제에서 나오죠. 자, 근데 하여튼 뭐 그랬을 때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국가가 셋이라고 본 것이고 그게 한중이죠. 한중 삼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외교안보적 상호의존도, 문화적 근데 그 문제의식이라면 안중근의 그 문제의식 내부와 외부의 부분과 내부의 결속 필요성 이걸로 한다면 최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해서 최근 21세기 안중근이 살아있다면 그 동양이라는 개념을 한중일에 국한했을까 이런 필수성도 시작했어요. 내 외부의 부분에 있어서 내부가 한중일이라고만 했을까. 근데 미리 얘기하면 아마 아세안 플러스 3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중근의 그런 논리 구조라면 지금의 내부는 아세안 플러스 3. 아세안 플러스 3가 어딘지 알죠?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세안은 아세안 10개국이에요. 아세안의 선발 동남아 국가들이잖아요. 아세안의 선발 6개국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네이, 여기 선발 6개국이고 뒤에 후발 4개국, 뒤에 들어온 4개국이 그리고 CLMV라고 친구가 하는 그러니까 아세안 중에서도 좀 나쁘네요. 앞에 6개국보다 뒤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후발 4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6개 플러스 4개가 아세안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EU나 나프타 정도로 제도화가 높은 건 물론 아니나 항상 계속해서 제도화 수준 목표가 걱정해요. 그래서 아세안 센트럴리티라고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세안 중심주의, 아시아 전체, 동아시아라고 부르는 아시아가 아시아 전체의 중심은 아세안이 돼야 된다. 뭐 그래야지 우리가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이제 바로 하니까 그래야 평화와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 그거 말이 돼요. 최강자가 주도하기보다는 약자들의 연합이 주도하는 게 우리가 평화롭다. 많은 이가 갖고 있는 이유가 물리는 그래서 아세안 10개국 아세안 플러스 3는 이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3 게스트예요.
게스트라는 게 중요하다고. 이 방을 우리 다음 시간부터 옮겨요. 이 방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늦게 온 사람이 항상 주목을 받는 거예요. 늦게 오기가 싫어. 그래서 아세안은 하나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름이 있잖아. 뭐 나프타, EU 이런 뜻이. 너무 수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세안은 하나의 제도, 뭐 물론 느슨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의 제도와 기본까지 있는데 플러스 3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세안이 셋을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은 이렇게 다리만 걸쳐놓고 있는 상태죠. 그래도 어쨌든 아세안 플러스 3가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할 텐데, 아세안 플러스 3가 한중군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도 한중일 대신에 아세안 플러스 3, 그래서 동아시아 이렇게 얘기해서 나라는 왜 그런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먼저 조금 들어가는 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안중근이 살아있을 때 서양의 동양에 대한 외교 가능성을 선점했잖아요, 진짜. 폭력적 방식에 의한 서양의 동양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거였죠, 진짜.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내부와 외부를 구분할 실익이 뭐냐?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공격, 내부에 대한 이게 어떤 공격으로 오냐?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가 막연히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왜 만들려고 그러냐? 왜 아시아 공동체냐? 세계 공동체로 바로 가지. 지역 공동체를 경유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EU가 그렇듯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남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렇듯이, 중동 국가들이 그렇듯이, 북미 국가들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그렇듯이, 그러니까 좀 다 그룹핑이 돼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한 방에 세계 공동체로 가자고 얘기하는지, 우선 말로만 그렇지, 실제는 현실적으로 진도 나가는 것은 지역 공동체. 그러니까 아시아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바깥에 불안감이라든가 불확실성 같은 것으로 고통받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왜 그럼 동아시아? 뭘 불안해하는가?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 외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손해가 올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의 구분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공유하고,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고 공유하고자 싶은 것은 소위 역제주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15차 때 정도 자세히하는데, 인터리저널리즘이에요. 첫 페이지에 인터리저널리즘. 국제라고 하면은 나라 간이잖아요. 국제주의, 나라 간이라고 하는데, 역제주의는 지역 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터리저널리즘, 인터내셔널리즘이 아니라, 근데 이게 역제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국제정치 문제의 관찰. 세계가 국제주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국제주의 할 때는 나라가 주인공이잖아요, 정치 문제에. 그러니까 글로벌 수준의 정치 경제 현장에서의 액터가 나라잖아요. 국제 경제, 국제 정치, 국제 갈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제는 역제는 그러니까 지역의 행위자가 되는 거죠, 그죠? 지역의 행위자가 되니까 지역과 지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체제예요. 역제 체제는. 상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EU를 보세요. EU는 한국하고 FTA 할 때 EU, 코리아 FTA예요. EU가 행위자잖아. 유니테리 액트죠. 단일 행위자처럼 행동하죠. 이미 그 자체. 그러니까 EU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들은 뭐 어디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갔을 때 어디서 왔냐 그러면 프랑스에서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유럽에서 왔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유럽이 정체성이 하나의 액터 니스라고 얘기해요. 행위자성.
actor is. 행위자성이 갖춰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공식적인 무대에서도 그렇고 민간 수준에서도 이제는 하나의 행위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역 행위자라고 해요. 리저널 액터, 내셔널 액터가 아니라 국가 행위자가 아니라 지역 행위자. 이후에 지역 행위자성, 리저널 액터니스라고 표현하는 거. 지역 행위자성의 수준은 굉장히 높죠. 근데 정말 가장 높은 리저널 액터니스를 갖춰서 이제는 거의 국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주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50개 주가 사실은 다 독립된 나라였잖아요. 그죠? 이게 얘네들이 하나를 뭉친 거죠. 이러저러니 사실은 그게 표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역 행위, 그러니까 국가 행위자가 스테이트 행위자가 합중국 행위자인데 United States니까 그러니까 유럽인들도 United States of Europe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 완전히 나라처럼 행동하니까 지역 행위자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따지면 그렇다는 거죠. 거대한 북미 행위자죠. 근데 나프타는 그 북미 행위자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 그렇게 지역 행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뒤에 또 얘기해서 다른 지역의 행위자들이 발전해가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독재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을 것이다. 조만간. 지금도 그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시는데 아시아는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이미 지역 행위자성을 갖춘 유럽과 북미, 라틴 아메리카, 현대, 남아프리카 이런 쪽에서 한국 개별적으로, 말레이시아 개별적으로 접근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파편화된 동아시아 각국들이 외부의 충격에 노출되어 버리는 거죠. 거대한 규모나 힘이나 조직력으로 거대한 지역 행위자를 갖추지 못한 까닭에 다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독재주의 시대. 결과는 아마도 대체적으로 분리하겠죠. EU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북미 연합체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부의 충격은 이제 독재주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북미의 한국 시장 공략, EU의 마찬가지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 답은 뻔하죠. 동아시아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행위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아시아 지역주의 얘기는 우리도 타 지역, 주요 지역과 같이 지역 행위자 군에 들어가야 된다. 세계 경제의 3대 축이라고 하는 게 북미, 유럽, 동아시아잖아요. 이 세 3대 경제축 중에서 지역 행위자성이 제대로 거의 뭐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해도 되는 게 동아시아만 그래요. 이유는 뭐 아까 얘기했던 거의 유럽 합정국 수준으로 가 있고 북미는 미국의 주도하에 지금 나프타 문제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 단일 행위자처럼 행위하잖아요. 동아시아만 합쳐져 있고 이게 외부의 충격이라고. 이게 포텐셜 트레이시라는 앞으로 어떻게 할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안중근이 그런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고 내부의 결집을 강조했다는 안중근의 논리를 지금으로 갖다 보면 이 문제를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독재주의 시대의 동아시아는 문제. 결국은 동아시아가 리저널 액터니스를 갖출 수 있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가 오늘의 퀘스천입니다. 아시아를 도대체 어디까지 벌려놔야 하나의 행위자처럼 할 수 있을까? 그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옛날에 한중일이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은 만약에 아세안 플러스3라는 얘네들 13개 국가가 단일 행위자로서 뭉쳐갈까? 지역 행위자성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 그리고 지역 정체성은 기본일 것 같아요. 아까 프렌치 사람들이 유로피언이라고 느낀 것처럼 이 13개 국가에 속한 시민들은 각자가 다 동아시아인이라고 하는 지역 정체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넓어도 가능할까? 이것도 넓어 줄여야 될까? 현재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은 정답 없어요. 오늘은 그냥 퀘스천 던지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라 합니다. 그다음에 어쩌면 아까 우리가 슬러버스에서 봤듯이 아시아 민주주의, 아시아 문화 공동체, 복지 공동체, 경제 공동체 여러 영역에서의 공동체 형성 노력들이 있는데
영역마다 멤버십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젓가락 공동체는 일단 젓가락 쓰는 아시아가 한자 공동체, 유교 공동체. 하여튼 무슨 공동체냐에 따라서 군사 공동체가 더 넓을 수도 있겠죠. 영역별로 시기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쨌든 리저널 액터가 돼야 된다면 EU처럼 나프타처럼 멤버십은 확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이제 시작할 때라는 거죠. 이게 좀 감이고 다음 페이지에서 아세안 플러스 3가 아까 얘기했죠. 아세안 플러스 3가 출범한 게 98년이에요. 아무도 안 되는데 잠깐 소개를 다시 하면 97년도에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게 굉장히 컸었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충격이었냐면 직접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한다면 직접 폭탄을 맞은 한국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 직접 엄청난 고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어려울 때 일단 폭탄을 들어놓고 고생했었고 근데 예컨대 일본 같은 나라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건 아닌데 간접 피해와 공포가 엄청났어요. 동아시아 외환위기에서 이게 생각보다 그냥 학자들이 야 동아시아 경제가 상업 밀접도가 굉장히 높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래 그렇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위기가 터지니까 이게 번져가는 양상이 장난이 아니에요. 기업가들 특히 투자가들 삿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본에 투자가라고 주로 동남아에 많이 투자했잖아요. 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투자했는데 경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비교적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는 한국도 완전 흔들렸죠. 그래서 돈 IMF보다 쓸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투자가는 뭐 핫돌리는 하루가 되겠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나 지금 어떻게 환송 못하는 거 아니야? 날라가는 거 아니야? 돈 투자한 사람도 물론이지만 공장 투자한 사람 FDI라고 해외 직접 투자한 사람 다 날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피해본 나라 외환위기를 직접 겪은 나라만이 아니라 금융투자라든가 FDI 같은 거라든가 기업들 투자가들 엄청나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는 걸 실감한 거예요. 동아시아가 이 아세안 플러스 3가 기가 막히게 그 경계가 아세안 플러스 3 위기, 공포의 연대가 되어 있고 해결 방식도 어느 한 나라가 됐다고 살아남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나라 다 같이 살아야 살아. 이게 그야말로 공동 운명체 경제적으로 특히 해외 경제에 대하여 프레자일하다 취약성이 매우 시장기구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 인식을 따라서 97년 외환위기 발생하고 그 다음 해에 아세안 플러스 3가 공식 출범했죠. 다음 해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부터 뭔가 좀 하자. 근데 일단 아세안을 만들어졌으니까 아세안이 이제 한쪽으로 보는 것을 인바이트하는 방식. 98년 1회 아세안 플러스 3 이게 서밋이에요. 정상회의. 13개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거예요. 방식은 아세안 플러스 3답게 항상 아세안이 주인이야. 이놈들이 디자인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회의도 항상 동남아에서 열려요.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방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세안 회의가 먼저 열려요. 보통 11월쯤에 열리는데 애들은 항상 따뜻합니다. 11월 따뜻한 동남아 국가 어느 나라에서 아세안 회의가 열릴 거 아니에요. 10개국 사이에. 그 다음날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게스트들이 쭉 가는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세안 플러스 3가 영역별로 발전 정도가 달라요. 물론 하나 통째로 항상 어느 영역에서나 제도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닌데 그 얘기는 뒤에 좀 할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 시간에서 얘기는 아세안 플러스 3가 드디어 등장했고 중요한 협력 분야는 금융통화협력. 왜냐면 아세안 외환위기였잖아요. 금융협력, 통화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고 금융통화협력이 시작했고 당연히 경제통합 교육도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게 시작됐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뒤에 나오겠지만 그때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 아시아에서의 리더십 굉장했어요. 아마 나오지. 실제 했던 것보다 저평가됐는데 오히려 동남아 사람들은 많이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엄청난 리더십 발휘했고 그래서 지금에 왔죠. 근데 어쨌든 그 초기에는 미국도 굉장히 긴장할 정도로 아시아가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전망이 아시아 내외에 지나칠 정도로 객관적인 전망이 있었죠. 공포라고 할 정도로 황색 공포에 다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 3, 4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2010년 무렵까지는 아세안 플러스 3 중심으로 동아시아가 하나 되겠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최근 3, 4, 5년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돌아섰어요. 동아시아가 어디까지인가 혹은 아시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관련해서 그 얘기를 이제 좀 필요한데요. 지금 결론부터 이 페이지에 있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시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세안이 동남아 국가들 간에 아세안 플러스 3가 이제 우리가 중심 포커스 받았던 초기 멤버십들이고 아세안 플러스 6가 생겼어요. 6. 아세안 플러스 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아세안 플러스 6.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미국과 러시아도 들어가요.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8이 돼요. 그리고 더 커져서 이제 TPP 태평양 동반을 미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아시아가 이게 어디까지냐? 이제 태평양도 다 먹어. 태평양도 인거 상과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하고 동아시아가 많다는 얘기는 이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서로 다 동아시아야 되니까 안 되는 게 맞는 얘기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얘기 계속 할 거지만 결론 먼저 얘기하면 중국하고 미국 때문이에요. 항상 문제예요. G2. Great Trouble. 이것도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 2000년대 말서부터 여러 번 중국 위협론 지금 이제 일상적인 용어가 됐잖아요. 2000년대 말서부터 아마 중국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시아를 공부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90년대 말에는 중국은 굉장히 우호적인 이웃 국가였죠. 모든 협력에 다 참여했고 열심히 했고 연결했고 자세 좋았고. 근데 2000년대 말서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파생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중국 위협으로 부상하죠. 제일 큰 위협을 먼저 느낀 나라는 일본. 그동안 일본이 적어도 70년대 일본은 진짜 아시아의 맹주에 나왔어요. 경제적으로. 옛날에 아세안 국가의 별명이 아세안이었어요. 재팬스 아세안. 70년대 80년대 일본의 아세안. 일본이 다 지었잖아요. 그 당시 옛날에 아세안 하면 뭐 조금 선진적이다, 문화, 유명 그런 냄새가 난다고 거기다 프람 일본. 일본 투자가 엄청나요. 거의 뭐 일본 거죠. 적어도 여전히 일본 거죠. 그랬던 일본인데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하니까 일본 제일 불안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아세안의 주요 국가들도 이제 중국 위협론에 직면하기 시작해요. 실제든 가상든 간에 위협 주겠다고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이 대안으로 들어가요. 미국이 거봐 무섭지? 내가 있잖아. 미국은 또 당연히 일본이 느끼는 중국 위협론을 또 다른 이유로 중국을 위협해서 이거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불안감. 미국이 느끼는 것은 일본이 아시아 차원에서 불안감이라면, 그 다음에 아세안 국가들은 자국의 스퀘어리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조금씩 다르지만 차원이 아세안의 여러 국가들, 일본, 미국, 모두 중국 위협론에 공감하죠. 우리는 근데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한국 놈들이 있나? 맨날 귀엽고. 아니면 숨은 뭐가 있었나? 다음에 조세혁 교수 오시면 보여주세요. 흔적이 항상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미국이 들어와요, 아시아. 그때 뭐 백투 이스트 에이시아 그런 얘기 나오고 아시아 재균형 나오죠. 오바마. 그러니까 중국 변수와 미국 변수에게 맞아들면서 중국 위원회에 대한 대안을 미국이 제시하면서 아시아가 동아시아 플러스 3가 6가 되고 11이 되고 TPP까지 된다. 대안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 뭘 드실래? 목소리는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동아시아가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거에 답이에요. 그 지역 공동체 한다며 우리는 누구를 할 건데 몰라. 아시아 플러스 3, 6, 8, 11, TPP, 1. 다 달라. 나라마다, 사람마다.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이제 말까지도 될 것 같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얘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다른 역제주 시대의 다른 지역은 계속 모두 강화돼 가고 있는데 동아시아는 또 확 터져가고 있는데 어떡하려고 역사의 객체 그냥 한편화돼서 맞이하려고 이런 근데 또 아니래 하긴 할 거네. 딜레마예요.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동아시아 갖고 리더들도 정부들도 누구랑 특히 여기서 막혀 교통력이가 안 되고 불행해 진짜 아시아 여기 3페이지에 보면 EU 만약 우리는 EU는 익숙하잖아요. EU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 행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누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면 에세이도 이런 거 EU 말고 다른 지역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쪽에 관심이 아니에요. 거기도 지역주의가 장난 아니에요. 동아시아가 제일 쳐져 있어요. 여기 몇 개 써놓은 거에 비해서 남미 국가연합 이것도 누가 더 아직은 물론 EU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정치적으로 통합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중도 좌파 정치에서 남미 국가 이건 이제 미국을 의식하는 남미 국가연합 상당하고 걸프 협력회의 이거는 뭐 제대로 꽤 없죠. 산유국가고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이에요. 관세가 똑같다는 의미잖아요. 인도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남아시아 지역을 SAA가 했습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주요 지역 행위자들이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고 지역 행위자들 간의 정치, 경제, 외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역제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게 95년에 이미 EU하고 우리 국가들 사이에 지역 간 협력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95년이에요. EMI 그러니까 유럽, 남아메리카, 대륙 간 협력 협정이죠. 최초의 역제 협정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EU와 아프리카 토론 협정 굉장히 수준이 높죠. 앞에 거보다. 그다음에 우리 알죠? 그 아셈 EU와 동아시아 아세안 플러스 3의 이거죠. 제도화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정례적으로 만나잖아요. 결국은 계속 만날 이유가 뭐겠어요? 역제 간 협력 체제 표적을 깔아두는 이유 주도고 미국하고도 심지어 그래서 EU는 미국을 미합중국으로 보고 자기네처럼 역제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제일 센 놈 둘이서 파트너십을 막 체결하자는 거니까 계속 셈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했다가 무산되고 했다가 무산되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도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9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게 되면 세계 통합이지. 그렇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다 편하러 간다?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가. 하여튼 이 정도예요. EU 주도의 역제 협력 체제를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GCC나 SACU도 나름의 또 제도가 수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제주의는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여전히 해결도 못하고 있다.
어떡할 것입니까? 다가올 역지주의 시대를 한국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글 여러분들 나누는데 2절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초이스가 생겼는지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을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겼는지.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아세안, 아시아,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체는 누굴 중심으로 가야지 맞을까? 요거는 아세안 플러스 3하고 6 두 개만 비교할게요. 미리 얘기하지만 아세안 플러스 8은 미국과 러시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 전략상, 국제 정치 전략상 들어오는 거지 실제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야. 야, 그건 설마. 그것도 끝난 거 아니야? 미국이 동아시아라고 미국, 러시아, 아세안 플러스 3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그건 끝난 거지 뭐. 그거는 그냥 정치 전략이죠.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본인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바보같이 우리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야, 미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는 그런 애 없어. 그냥 국제 정치 봐도 그렇게 둔 거지. 중국 경찰은. 아세안 플러스 8은 별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다. TPP도 그게 되면 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사실은 되면 다른 스테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해결할 수 있지. 그거를 TPP를 동아시아 협력체로 볼 일은 없잖아. 그건 이미 구성 자체가 고대 역제 협력체제예요.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그 역제 협력체제에서 논의할 것이지 그걸 동아시아 협력체제 유닛으로 보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거는 동아시아가 무엇을 중심으로 뭉칠래라는 우리의 퀘스천, 동아시아는 어디까지인가의 범위를 넘는 거죠. 그 동아시아의 지역 범주가 나이스하게 설정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대안인 것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초이스가 넓혀졌지만 그 중에서 두 개 집중하겠다. 아세안 플러스 3와 6 그게 마지막 얘기. 그리고 나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세안 플러스 3냐 6냐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래서 어떤 게 될지 몰라. 이거를 말하자면 둘 다 도전하는 거지. 별놈이 되겠지. 근데 항상 그래. 지역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유럽이 어디야? 터키도 유럽이잖아요.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들어가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들어가서 한 100년 지나봐 그런 거야. 유라시아다 유라시아. 웃기면 되지. 웃기는 게 아니라 진짜 뭐 100년까지도 필요 없을 거야. 한 50년 동안 유라시아로 살아봐. 그러면 되는 거지. 말가리자지. 대륙으로 새롭게 올라가고 유라시아에 있는 정체성을 갖출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지역은 정해지지 않아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냐 6냐 정답 없다는 얘기예요. 만들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뭐 지역 통합이라는 것은 지역 혹은 세계 시장에서 결정되겠지 이렇게 놔둘 수도 있지만 어차피 될 놈이 되겠지라고 놔둘 수도 있지만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노력 여하에 따라 범위와 시기 꼭 상당히 달라지더라는 게 또한 그동안의 지역 협력체 발전 사업을 본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냥 놔둘 필요도 없다는 거야. 노력한 만큼 자기 쪽으로 유인이 되더라는 거죠. 노력한 주체의 이익에 영구히는 아닐지 몰라도 상당 기간 동안 그 노력 주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이라는 거대 4대국에 비교하면 약소국이 한국이라는 비교적 약소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아세안 플러스 3가 좋을까 6가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의주해요. 국내 정치는 뭐 말할 것 없고 국제 정치도 사람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스토리도 그래요. 그 얘기는 이제 근데 오늘 안 해보고 15주차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절만 앞으로 20분 동안 하면서 쉽시다.
자, 여러 동아시아의 구상. 아세안 플러스 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까 김대중 정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의 발전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동아시아였으니까 동아시아 지역의 추진의 양대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게 한국의 김대중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적으로 그래요. 이 둘이 말하자면 아세안 플러스 2의 발전에 가장 큰 공을 끼친 개인이라는 거였고, 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지역 협력체든 간에 항상 리더는 있어요. 여러분들 리더가 되십시오. 항상 리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정치학에서 나보고 제도론자라고 하는데 꼴통 제도론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걔네들 얘기고 리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리더 없는 제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난 리더는 상수로 보고 제도를 강조하는 거고, 왜냐면 제도 강조하는 사람이 뭐 없었어요. 근데 리더는 당연히 중요하죠. 물과 공기가 다 중요하죠. 리더는 있어야 되는데 국내 정치는 눈에 보이잖아. 누가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누가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데 상당히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국제 정치도 관심 있게 보면 똑같아요. 다 사람 사는 게 똑같지 않겠어요? 구성 작동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사회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리더의 중요성은 국내 정치의 리더십과 비슷해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작동 이치가. 근데 그때 김대중과 마하티를 공부한 사람들 왜 혹시 여러분들이 에세이도 주제라고 써봐요. 개인 리더십 제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나는 좋아하는 사람 이름 자꾸 이야기해. 박근혜 이름 항상 기억에 남아. 빨리 누구야? 하여튼 주요. 있듯이 뭐 라틴 아메리카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스테이션 적어도 현재까지 두 사람이 있어요. 장문에 장실 얼마나 멋있어 장문했어. 하여튼 자 근데 김대중이 뭐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비슷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구상, 제도 디자인, 설계 이런 걸 맡았어 그렇잖아요. 이번 학기에는 보시지 않았는데 그 서울대 윤영남 교수 멤버 중에 하나 있는데 지난 우리 총장 강의 같이 왔어요. 이스테이션 비전 그룹이라는 것을 이제 한국이 맡기로 했고 젊은 재밌었어요. 그때 스토리를 조금 하면 길고 짧게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아세안 10개국과 동북아 3개국이 앞으로 먼저 동아시아 자유무역협회를 만들어가자. 그리고 동아시아 투자지역을 만들자. 그 다음에 동아시아 통화기관 IMF의 아시아 버전 동아시아 통화기금을 만들자. 그러면 외환위기 같은 거 안 겪고 겪을 가능성이 낮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외환 받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 사회 통합을 간다. 이런 얘기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이 엉성한 체제, 이 3가 게스트잖아요. 이거는 아주 엉성한 거잖아요. 13개국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져야지 맞잖아요. 이후에 어디 플러스 3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동등하지. 그래서 종국에는 13개국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행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구조의 동아시아 협력체가 간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것을 EAS라고 장소 이름까지 이스트 에이시안 서밋 동아시아 정상. 그래서 보세요. 근데 조건이 EAS로 가야 돼. EU처럼 EAS로 가는데 그 조건은 경제협력의 제도, 금융통화, 통상, 경제협력이 제도화돼서 서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제도적 지금 실질적으로 상호 의존도 굉장히 높아요. 동아시아 제도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제도화 시켜버리라. 의전의 제도화가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은 EAS로 가자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였고 맞죠. 했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1차 과제는 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체성 만들기. 아세안 플러스 13개국은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공동명체다. 이런 거 만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역 정체성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2002년도에 나온 보고된 동아시아 공상회의에 아세안 플러스 17개 단기 협력과 9개 중장기 협력. 이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26개 사업. 교육 사업, 뭐 다 많아요. 나름 뭐 문화 사업도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계획 전서부터 시작된 거였으니까 벌써 한 15년 된 거잖아요. 15년 동안 26개 주요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저는 2000년대 초에 제가 무슨 이런 동아시아 협력 이런 얘기했을 때 동남아 얘기를 하면 학생이든 일반 강연자, 수강자든 간에 좀 어색했고요.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간에. 근데 지금 굉장히 실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세안.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놀러도 많이 가고 주간 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통계해보니까 지금은 아세안이 훨씬 높더라고요. 중국에 관광, 유학, 결혼 굉장히 가까워졌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아세안은 못된 머리 있어 우리나라 사람. 다는 아니잖아. 우습게 보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그거 보고서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많이 해결된다. 근데 비정상회담에 동남아 사람 하나가 없잖아 지금. 유럽 사람 같다. 네팔 사람도 나가는 것 같아 지금. 동남아 장기적으로 동남아. 하여튼 그냥 어쨌든 과거에도 굉장히 이 지역 정체성이 이 협력 사업들 때문에 생겼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말레이시아 사람, 태국 사람은 아시아 우리와 같은 동아시아인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은 동아시아인이에요? 아니라고 큰 목소리 나가. 중국이 어느 성? 중국이 어느 성 사람? 중국은 그렇구나. 일본은? 태국은 어때요? 태국은 동아시아에? 인도네시아는? 안 돼? 그러면 여기 아세안 플러스 3는 다 오케이? 딜?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름이 뭐예요? 삼진성? 예. 맞아요? 아, 신진성 씨. 호주도 동아시아야? 반대하는 사람? 가찬성이? 중국도 오세아니아랑 같이 있잖아요. 오세아니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들어가서 동아시아이라는 감이 있어요? 네, 여기 온 사람들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 그래? 농담이긴 한데 호주에 중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다는 그런 친구에서 동아시아. 친구에서 동아시아라고 그런다고. 아니 제 생각엔 그래도 동아시아. 맞는 것 같다고. 본인 생각에는 지금 제 본인 생각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많고 중국어가 많이 들린다는 거는 결국은 분명히 저쪽으로도 호주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럼 뉴질랜드도 그렇겠네. 빨리 염나라니까. 먹는 방향이 네. 뭐 강의할 필요 별로 없는데. 인도는? 인도는 좀 싫어? 하여튼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인데. 근데 호주, 뉴질랜드, 인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친해지면 자기 얘기를 할 텐데 지금은 서로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아세안 플러스 3까지는 제가 봐도 그 다음에 통계 선거 이런 거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동아시아랑 서로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가 동북아를 동아시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옛날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거꾸로가 문제거든요. 이 3개국이 동북아 3개국이 동남아와 공유하기를 정체성을 좀 이런저런 이유로 꺼려하든가 어색해하든가 이런 게 있어서 문제였는데 많이 해결됐습니다. 이게 15년 흘렀습니다. 그게 기존의 리더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국제정치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얘기 강조했듯이 EAS의 디자인은 경제협력의 제도화 이후에요, 그죠? 이후에
이후에 13개국이 이퀄 파트너십을 갖다, 이퀄 후팅 서로 공유한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중국분들이 급해졌어. 그리고 이제 뭐랄까 자기네의 위상 이런 것도 좀 커졌고 2000년대 초에 그다음에 지역 협력에 뭐 믿을 만한 파트너라는 신뢰를 좀 동아시아 국가들부터 받았다고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해진 거야. 뭐 EAS를 언제까지 기다리고?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그럼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에 몇 년도까지 기다리고 생각한 적 없지만 그 당시에 그 브레인드는 대충 한 10여 년 빠르면 좀 더 걸리면 20여 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야 2020년 이후로 상경하고 있는 EAS. 근데 중국이 2004년에 말레이시아 꼬셔갖고 바로 EAS 가자고 의지를 던져버렸어. 너무 빠른 거지. 된 거 하나도 없는데. 금융통화 협력도 비교적 통상 협력보다는 제도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건 아니고 지금도 아직 못 들어가서 바로 EAS를 가자. 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거지. 빨리 아세안 플러스 3라는 어색한 틀을 깨고 역지주의 시대니까 그건 중국도 안 하고 EU와 나프타에 맞설 수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 행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주도하고 싶은 거지. 자기가 허가니까 빨리 던져버리자. 의제 선정. 말레이시아 꼬셨더니 말레이시아도 그래 빨리 가자. 우리 둘이 던져요 의제를. 2004년도에 아세안 플러스 3 의제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당황했겠어? 일본. 주도권을 완전히 저놈이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미국 뒤에서 큰일 났네. 그래서 당연히 반대해야 되잖아. 일본은 반대해야 되는데 찬성해. 그래 가자. EAS의 조기 전환. 이게 조기 전환. 아까 왜 그랬잖아. 10년 20년 걸리거든. 조기 전환 해버리자. 그래 조기 전환. 그 대신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들어오게. 왜 꼭 13개국이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는 당연히 미국이 있죠. 미국과 협의한 결과 미국이 들어올 수 없잖아. 초기에.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동맹 국가 호주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미국의 군사 협력 관계가 또 우리나라랑 또 다르고. 그 다음에 중국도 무시하지 못할 5대 국가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형식적인 의대 같은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찬성. 그래? 근데 중국이 인자서 반대할 수는 없잖아. 중기 전환 얘기를 했으니까.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들어오는데 반대 이유가 뭐야? 별로 없잖아.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잖아. 근데 통과돼. 그래서 2005년도에 EAS가 생겨주죠. 진짜 이게 정치야. 그러니까 중국막을 미국과 일본의 공정. 한국은 어떻게 됐어?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급진적으로 들어와요. 갑자기 동아시아 국가가 된 거야. 여러분들 너그럽게 동아시아죠. 목소리 쉬고. 그동안에는 매우 불났죠. 10년 전인데. 너희들 괜찮다. 그 사람은 괜찮은지 몰라. 까마야 되시구나. 자, 그래서 일본과 중국, 미국 사이의 작품이야, 사실. EAS.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첫날 아세안 회의가 열리고 둘째 날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열린다고 했잖아. 이제 셋째 날이 생겼어. 아세안 플러스 6. 세 번 열려요. 그 이후 지금 한일 연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왜 일본이 혹은 미국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 한마디로 질적 희석이죠. 동아시아에 희석을 시킨 거지. 불타는 거지 말하자면. 여괴국가 셋을 들여보면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호주 뉴질랜드도 아시아죠 그런데 요 후에 그 당황해서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여론조사 많았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시민들에게 어떤 정체성 공유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국제 정치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춤한 그리고서는 이제 2011년에는 아까 나중에 또 잠깐 얘기하겠지만 미국 러시아까지 들어가요. 이건 누가 또
오히려 적극적으로 했는 줄 알아요. 중국 이왕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시켜요. 그러면 뭔가 상대적으로 의미가 커져요. 아세안 플러스 3가 아세안 플러스 3를 없애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첫날 아세안 플러스 3, 그 다음에 EAS라고 했잖아. 그 얘를 완전히 물타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아세안 플러스 3가 의미가 더 커질 테니까 미국, 러시아까지 인가했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위험론이 제일 큰 변수죠. 어떻게가 되는 거는 중국 잘못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은 아세안 플러스 3와 EAS,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들어가기 전까지만 EAS라고 할지라도 초기 EAS, 이거는 미국이 있는 동아시아니 미국이 없는 동아시아냐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철저히 미국 없는 동아시아지만 그게 동아시아 지역주의지. 어떻게 역지주의의 거대한 그 핵무장인 미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게 지역 협력이 있니?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핵무장성을 갖춰야지. 근데 미국이 들어온다고 그럼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근데 일본은 말은 맞는데 얘기가 틀리다고는 못하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가 위협적이라니까. 너무 무서워. 너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미국 없는 동아시아냐, 미국 있는 동아시아냐. 일본은 미국 있는 동아시아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인도 만일지라도 미국 있는 거야. 미국의 영향력 있는 동아시아. 미국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는 동아시아. 이래야지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편서를 놓고 동아시아의 양대 강국인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못. 근데 이제 중국이 잘못한 부분도 많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럼 잘 관리를 해야 될 거냐. 지를 무서워하냐. 발톱과 손톱을 좀 짧게 깎는다든가 의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야.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식주의로 바꾼다든가. 근데 이 중국은 어떻게 된 건지 2000년대 말에 가면 더 포악하게 보여요.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과 일본의 일본이 나쁘겠지만 어쨌든 그 무슨 말이죠? 생각. 그다음에 인도 같은 아니 그거 그거도 그렇지. 그때도 한 키우는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기 힘이 이만큼 있으면 과시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일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전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일본은 뭐 그럴지라도 동남아 국가들의 한 태도는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었어요. 남중국 뭐다 부닥쳤잖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부닥쳤고 선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모르겠어. 중국 정치 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로 쪼쪼 되는데 하여튼 이 큰 그림에서 봐서는 거기도 물론 중국 국내 정치와 연관돼서 뭐 이런저런 한 정치적 세법이 서로 달라서 뭐 있겠지만 하여튼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패착도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동남아에 그나마 우호적인 국가들조차 많이 돌아섰어요. 중국 위험이 공유가 됐다고. 일본과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 거의 다가 위험을 공유해.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6의 힘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미국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일본만 남아. 일본 갖고 안 되는 거 알잖아. 다 무서워.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들어온 건 말이 안 된다. 치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비교적 덜 불안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수렴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아세안 플러스 6가 힘을 받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일본은 아세안 플러스 6가 아세안 플러스 3보다 좋은 구상이라는 것을 선전하기 시작해요. 보이즘이죠. 보이즘이면 알다시피 미국과 일본의 일체화가 보이즘 대외적이에요.
이 일체화 전략,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 당시 대외경제 정책 넘버원 기조였는데 일체화 전략을 한다는 것은 미국과 일체화 전략을 하니까 그 위험한 공간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6 강조 굉장히 해요. 물적 투자를 많이 해요. 아세안 플러스 3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없앨 수는 없지만 의미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돈이 많으니까 일본이 그 돈을 아세안 플러스 6 사업에 엄청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이 3 가봐야 별로 없어. 6 가봐야 뭐가 나와. 6 쪽에 협력 파트너로 많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상당 기간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6가 올라간 이유도 일본의 공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중국은 또 계속 위협적인 태도고. 근데 또 일이 안 되려니까 드디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는데 오바마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희미한 사람이야. 모르겠지만 모두 희미한 것 같아. 근데 이 동아시아 정책도 좋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 따라서 좋은 작품이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큰 과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거였죠. 왜냐하면 오바마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중시 정책을 하는데 핵심은 처음에는 이제 중국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2차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중국의 시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하고 딱 붙어버렸죠. 동아시아 회귀 이론을 일본을 파트너로 삼았죠. 처음에 중국과 뒤에 좀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고이즈미 이후에 일본 보수 정권들이 말하는 그래도 미국 2차와 전략 통사되기 시작했어요. 오바마 이후에 잡고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6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한 거를 더 나가지고 물론 오바마의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전 민주당 정권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TPP 그건 말하자면 TPP라는 것은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이잖아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 광역의 경제 협력을 구상한다는 얘기인데 핵심은 수준 높은 포괄적 FTA망을 태평양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포괄적 FTA라는 것은 한미 FTA 같은 게 대표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맺는 FTA, 자유무역은 다 포괄적 FT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FTA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유럽 국가들 대부분 포괄적이지 않아 제한적, 무역에 관한다, 또 무역 중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에 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미국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품 다, 모든 서비스 다 무식하죠. 농업 서비스, 지적 재산 투자 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 통합 입장이에요, 미국에. 그래서 그것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통합하는 거예요.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 입장인데 이거를 미국은 FTA를 안 하면 했지 하면 이거를 한미 FTA도 이제 한미 경제 통합이다 라는 부분이 그거였는데 그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양국 간에 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이라는 광역에 설치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야심 높은 여기를 이제 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아메리카의 자기 파트너 이런 말카리브레, 칠레, 멕시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다음에 동남아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4개국이면 시작해서 연료들은 넓혀서 지금 13개국까지 갔죠.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알다시피 지금 계속 협상 중이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 자체가 그런 거예요. 매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망을 태평양에 설치한다. 중국 빼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이 TPP의 내용을 보면 중국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 중국의 자존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농산물 같은 거라 양보해야 되고. 일본이 농산물 때문에 아직도 확정을 못 하고 있잖아요. 걱정만 하고 있지. 근데 중국은 말할 것도 없지. 너무 들어가기 어려워 보고 중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한국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니까 금융 자유화 이런 거 무서워. 미국 금융은 세계 최고잖아. 제조업은 떨어지지만 금융은 역시 여전히 세계 최고죠. 영국과 미국이.
세계적 글로벌 금융망에 들어가 버릴 테니까 중국이 제휴가 서비스업은 무슨 여관 이발 그런 서비스 아니에요. 교육, 영화 이런 서비스, 금융까지니까 이런 서비스업 대세계화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국도 아니고 중국이 빠진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수준 높은 통합 이게 TPP에서 실체인데 그러니까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시아 지역주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지역주의 단계를 건너뛰라는 거잖아요. 바로 역제 관계로 들어가 버리라는 거죠. 파편화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동아시아는 없어. 태평양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오케이는 오케이. 뭐 우리의 동아시아는 원래 없었으니까 바로 태평양으로 가자. 그런 선택지를 던진 거예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미국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이런 선택지는 있죠. 뒤에 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리 얘기하면 일본이 똑똑하게 선택하고 있는 TPP로 갈지라도 아세안 플러스 6는 유지한다. 이런 거. 여기 살아있어요. 완전히 다 TPP로 갈 수는 없고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계속 그것까지 미국이 무력화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과 1차의 전략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살 길은 그렇게 마련해. 미국을 확 흡수당하지 않겠다는 거지. 아시아는 활력 놓겠다는 자기 지역. 그런 선택지는 여전히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세게 드라이브하는 것은 TPP로 가자는 거죠. 일본도 미국이 TPP 협상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2010년인가 그러는데 네네네네네네네 그러고 3년 바꿔서 2013년에 지들도 보기에는 우리 2014년에 협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가입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협상입니다. 수술이 있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나 아세안 플러스 6는 유지한다는 게 일본의 기본 태도예요. 그리고서는 그것과 달리 이제 실시간이 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6는 동아시아 협력체 서밋으로 기부했잖아요. 정상회의였어요. 아세안 플러스 6. 근데 그 의미가 아세안 플러스 6가 괜찮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부상이겠다라고 인정받는 것에는 RCEP이라는 그 페이지에 있는 5페이지 맞아요. RCEP 있죠? 리저널 컨퍼런스 파트너십이라고 하고 이거는 동아시아 아까 얘기했듯이 아세안 국가들도 중국 위험론을 공유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국이 원하는 바대로 그 전처럼 비교적 긍정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항상 경계하기 시작해요. 중국 위협적 태도를 취하니까. 근데 미국은 TPP를 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광역 협력체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중국이 여전히 모집하는 아세안 플러스 3에 들어가야 되나 좀 더 제너럴라이즈해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있는 동아시아냐 미국 없는 동아시아냐 이런 선택지가 강요되는 거야. 그죠?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지역의 약소 국가들에게는. 근데 아세안 국가들이 택한 선택지가 아세안 플러스 6라고 볼 수 있어요. 이 RCEP을 아세안 국가들이 제안을 해요. 근데 뭐냐면 일단은 RCEP이라는 통상 협력을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경제 동반자 협력을 해서 아세안 플러스 6를 중심으로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해 가자라고 했는데 왜 RCEP을 택했는지는 이런저런 분석과 그런 조사에 의해서 나왔고 지금 다 인정하는 바인데 뭐냐면 둘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TPP만 수용하는 것도 무섭다. 미국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아세안 센트럴이라고 하는 자기네들 기본 기조가 포기되는 거예요. 얘들 약한 자기네들 반드시 뭉쳐야 된다는 걸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좋은 전략이라고 봐요. 내가 아세안 국가 예산의 시민이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뭉쳐야지. 같이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지. 유럽의
통합사도 공부해 보시면 그래요. 다른 나라, 유럽의 자본까지 다 뭉쳐갖고 베네룩스 같은 거 영향력들 마지막까지 안 되고요. 그런 작동인 것 같고 잘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TPP로 가면 다 흡수돼버리는 거예요. 아세안 플러스 3로 가면 그걸 아까 얘기했던 중국 쪽에 것이고 아세안 플러스 6가 적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먹히는 것도 아니고 중국 주도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야. 왜? 아세안 플러스 6는 일단 미국은 직접 개입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3처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호주, 뉴질랜드 이유가 있잖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가 안전하다. 아세안 센트럴랜드를 유지하기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한중일 간으로는 구조적으로 늘 적자예요. 통상과 근데 아세안 플러스 6로 가면 호주, 뉴질랜드, 인도한테도 동남아 국가들이 흑자야. 경제, 산업, 구조상. 그러니까 적어도 상당 기간은 그런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만 봐도 아세안 플러스 6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런 외교안보 측면, 그다음에 순수 경제 측면에서 봐서도 아세안 플러스 6가 낫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 제안했고 2012년에 이제 이게 당연히 허용돼서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아세안 플러스 6는 어떻게 보면 일본이 처음에 보완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호주는 끌어들이게. 그리고 보이즈미드도 아세안 플러스 6하고 계속 펼쳐왔잖아요. 여전히 그 다음에 또 일본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TPP만 들어가자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당연히 자기들 미래를 생각했으니까 동아시아주의도 가져가야 된다. 특히 재계는 경제계는 굉장히 세요.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가 훨씬 재계 마신거리잖아요. 80년대 중반 이후로 일본 경제 추번 중심은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동아시아가 바뀌었어요. 지금 더 큰 시장이 동아시아예요. 여러 양적, 질적. 그러니까 동아시아주의 버리면 안 되지 가고. 그리고 다 흡수해보면 안 되지. 중국, 일본의 전략도 아세안 플러스 6와 TPP는 안 보잖아요. 지금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도 RCEP을 주도할 정도로 아세안 플러스 6가 중요합니다. 미국도 이건 반대하기 어려워. 호주는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은 못 되고 있어요. 그럼 수렴은 수렴이죠. 아세안 플러스 6로의 수렴이에요. 국제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결론은 마치 결론 났네. 아세안 플러스 6네. 이렇게 현실적으로 국제정치 현실적으로 그래야 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분위기가 호주, 뉴질랜드 있는 동아시아인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속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요게 퀘스는 남아있어요. 사실은 많은 동아시아 시민들에게 정말 아세안 플러스 6가 하나의 지역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나?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하나로 가야 된다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유럽 가서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아시아에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게 되나? 그게 안 되면 리저널 액터니스 아까 얘기했던 행위자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게 시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시민들. 정체성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지. 그럼 한 2, 30년 더 가. 그럼 먹히겠습니다. 2, 3년 사이. 역제된 시대는 그대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우리 그런 문제. 그거는 10분 10분도 얘기해보죠. 그래서 아까 왜 아세안 플러스 6로 수렴돼가고 있는 거 그냥 정확히 보인다. 일단은 아세안 국가들이 RCEP, 아세안 플러스 6로 RCEP을 강조하고 있고 이유는 아까 얘기했고 일본도 물론 초기에 제안자로서 당연히 양선택지 TPP와 아세안 플러스 6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중요한 것은 중국도 TPP가 세질까봐 아세안 플러스 6랑 또 키워놓는 게 유리하다.
얘기하니까 산플러스 6에 대해서 열어놨어요. 전향적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더 최근에 TPP보다 나은데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아시아 플러스 6로 수렴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쉬기 전에 던졌던 질문을 풀어야 될 거죠. 지역 경제성 공유가 될 것인가. 한중일의 시민들이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시민들을 동아시아인하고 같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될 수 있어요. 항상 시간이 중요한 것이니까. 역대주의 우리가 전제로 하고 있는 역대주의는 외부 충격으로 보고 있으니까 외부 충격이 점점 가야 될 텐데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20년 30년을 쓰는 동안 역대주의적 공격이 내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잖아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조만간 갈 것인가. 게다가 또 뭐 다른 여러 문제가 있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오세아니아 지역협력기구예요. 인도도 아까 잠깐 얘기했죠. SARC라고 남아시아협력지의 주요 국가 지역협력 국가의 중첩이라서 아시아 플러스 A6로 가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하나의 지역 행위자도 아시아 플러스 6로 나타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어떤 학자들, 많은 학자들도 이게 또 사실 문제라고 하는데 아세안 센트럴리티 강조했잖아요. 아세안 국가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아세안 플러스 3보다 6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세안 플러스 3로 가면 20개국이 이 아세안 지역 범주 내에서 너무 강대국이야. 아세안에 비하면. 그 다음에 전통도 강해, 자기들. 지역도 약간 안중국이 사실 한중일. 그 다음에 한중일 사이에 비교적 최근에 동북아 협력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구상적이었는데 한국을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에는 아세안 플러스 3 중심이었어요. 한국의 동아시아 지역들이. 근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 공부의 차이라고 나는 건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팩트로 지역주의도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나타나니까 역사가 다 있고 그 의도가 있고 다 이런 것인데 그냥 마치 툭 던지듯이 동북아 시대 이거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의 당황은 굉장히 컸어요. 그때 그때까지 97년, 98년 이후로 아세안 플러스 3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한국 정부잖아. 아세안 입장에서 한국 정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북을 만들고 26개 사업만 다 하더니 갑자기 동북아 시대래. 누가 몰랐어. 이 콘서트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엄청났어요. 우리가 아시아, 동아시아 회의 가면 삿대질을 하나씩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기대한 것이 우선은 또 뭐 균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경제 이슈가 아니라 군사하고 이슈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동안 경제 정책이 강화했는데 근데 이게 완전히 뒤집혀졌는데 동북아도 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명박 가더니 없어졌고 그래도 많이 못 잡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그러려니 한국은 못해도 있겠거니 하는데 또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사이에는 큰 혼란이 있고 동아시아냐 동북아냐의 문제였고 동남아 국가들의 동북아에 대한 의심이 커진 이유 중에 하나. 이건 언제 지들끼리 같이 오느냐. 여전히 동북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게다가 재작년에 동북아 협력 한중일 3국 협력 3국 서울에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인들로 봐서는 의심할 만한 건 사실은 동북아 3국만 협력체를 만들겠다. 바뀌나 얘기가 있었는데 한중일 FTA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 경제적으로
독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권은 그 경계야. 같이 해야 되는지는 알겠으나 아세안 센트럴을 깨질 것 같아. 근데 아세안 플러스 6는 자기네가 말하는 허브잖아요. 스포크가 한중이라고 하면 3개밖에 안 들어오는데 아세안 플러스 6라고 2배가 들어가 6개가 스포크가 들어오니까 중심성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허브와 스포크의 관계잖아. 허브 중심이 바퀴살이 있어야 되는데 바퀴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브는 중심성이 강해지는 거잖아.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적으로 동아시아보다는 가자협력체 안 만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허브로 남겼다는 거지. 나머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 양자간 군사협력체잖아. 적어도 군사안보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중심에 다 스포크로 찢어져 있으니까 유럽은 하나로 뭉쳐있겠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강력함은 이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제도에서. 허브의 스포크와 함께. 근데 경제적으로 와서는 아세안이 그거 해보고 있는 거예요. 아세안 센트럴. 스포크가 2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자기의 허브 기능이 더 강화된다는 얘기니까 6가 뜨기보다 아세안 유리하다. 그 다음에 3국이 뭉치는 것과 달리 6개국이 뭉칠 일이 거의 없어요. 항상 장인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아세안 국가에게는 3보다 6가 유리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세안 플러스 6가 이렇게 쭉 추진되라고 있고 거기에는 일본과 심지어 최근에 중국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아세안 주도를 하는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과연 가능했는가? 유럽의 통합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불균형적으로 커요. 다 이분리 기여한 거 아니에요. 아까 리더의 역할이 마찬가지고. 이게 사회법칙이죠. 엄청난 기여를 하는 자아 혹은 단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나프타는 미국이 하여튼 어느 지역 단체는 성공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주도 자아 그리고 주도 단체가 있기 마련인데 아세안이 주도가 한다. 동아시아 지역에 이게 가능할까? 그 능력의 의식,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적어도 잡고 있다. 지들끼리도 싸우고 사실 아세안. 그러니까 왜 아세안의 능력을 의심하냐면 한중일 3국이 주도한 것이 금융통화협력이고 아세안이 주도한 것이 통상협력이고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 상당 한 20년 가까운 기간이 뛰었습니다. 비교 가능하잖아요. 퍼포먼스. 금융통화협력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 동아시아 범주에서는 어느 영역보다 발전했고 국제 비교 수준에서도 나름 의미가 있는 제도화를 지금까지 발성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치안관리입니다. 왜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으니까 외환위기에 대한 금융통화협력에 대한 갈증,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이 금융통화협력 체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게 바로 치안관 이니셔티브를 만든 거죠. 13페이지. 외환위기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유동성 협력으로 치안관 이니셔티브를 한 건데 이때 초기에는 그 13개국 아세안 플러스 3가 서로 중첩적으로 쌍무 관계를 막 맺어놓은 거예요. 독일하고 서로 꼬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시적이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매니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도 파격을 별로 이거는 기업이 하나 내도 되고. 자, 그랬는데 미국과 금융위기 터지니까 급해졌죠. 야, 이거 그때 왜 여러분들 기억? 아, 이거 가능해.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또 외환위기 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치안관 이니셔티브 강화해요. 격히. 강화해봐야 이게 제가 그 당시로서는 그 규모를 50% 늘려서 1,200% 늘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다자화로 바꿔요. 아까는 초기에는 양자 관계에 중첩되는데 그걸 하나의 멀티래터럴 규칙으로
가져가는 큰 진전이 있나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IMF처럼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하는 거 아니야. 위기에 빠지는 말을 돌리는 거잖아. 공동기금 마련, 상당한 액수의 공동기금 마련해서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꺼질 수 있도록 하는 거, 부드럽게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핵심인데, 기금을 한중일 정도는 부자나라를 세계 수준이라서 기금을 마련하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왜 부자나라들 사이에 문제였냐면 서로 많이 낸다는 거죠. 왜 서로 많이 낸다고 그랬어? 그렇지. 왜 지금 IMF 누가 결정해 사실? 미국이 결정한 거예요. IMF를 통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 때문에 된 거죠. 신자유주의적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돈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듯이 이게 AMF가 다시 아시안 머니터리 펀드를 만들자는 거 같아요. 자기적으로. 그러면 이 중요한 AMF의 주도를 누가 할 거냐가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내느냐야. 하여튼 1등이야. 1등만 되면 돼. 서로 1등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기금이 충분히 안 모아진 겁니다. 돈이 없어진 거 아니다. 돈이 서로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싸우다가 특히 중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당연히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싸움이 컸어요. 이 싸움이 근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2009년 이제 급하니까 드디어 이거 다음 요 보세요. 부분을 중국과 일본이 각기 32%씩 하게 됐어요. 이게 수년간에 걸친 합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예술일 거야. 이걸 잘 보세요. 32%. 아세안이 10개국 다 합쳐서 20%. 예컨대 뭐 각 아세안 회원 국가들이 1%씩 한다. 예를 들면 20%. 한국이 16%. 이러면 누가 주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위원회이 여기서 작동해요? 이거 예술이 되니까. 예를 들면 이 수년, 십수년, 거의 10년 가까이 싸웠던 이유가 중국은 액수로 결정하자고 했어요. 액수 누가 더 많이 했는지. 그럼 중국이 1등이잖아요. 그냥 절대치. 근데 일본은 그러지 말고 돈 내는 기준을 GDP의 몇 프로 이렇게 하잖아요.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제일 높은 나라가 일본이지. 1인당이니까. 한국은 n분의 1로 하잖아요. 똑같네. 이게 뭐 끝난 얘기겠지. 그래서 둘이 싸웠던 거거든요. 근데 10년에 걸친 조정의 결과가 이거입니다. 누구도 주도 못해요. 한국과 중국이 32%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붙으면 일본하고 아세안이 붙으면 무슨 있어?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누구도 홀로 주도를 못해요. 한국 비율에 가까워요. 누가 더 좋은 게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만 돼도 한국 입장에서도 아시아 외교만 잘하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또 아세안에 몇 나라 꼬셔 50% 넘고 만약에 이게 왜 괜찮은 비율이냐면 이건 좀 동네 분배지만 만약에 아시아 의회가 생겼다고 쳐 의석배도 무리수대로 하면 큰일 나지. 이사가 아니다. 근데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무리수대로 해? 그럼 무리수는 없어야지 옛날에 봤어. 지금 무리될 것도 없어. 지금 없을 테니까. 30배, 몇십 배 되는 나라들이 있잖아. 지들끼리 보면. 근데 그렇지 않고,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몇 명이에요? 20만 명. 40만 정도 되잖아요. 40만 명. 하여튼, 그 로스 주식. 근데 딱, 독립국가로서 그 안에서. 근데
비례라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배분한 거라고. 무식하게 단순 비례가 아니잖아. 가중시키고 이런 안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위원회는 그냥 무조건 안 돼라고 볼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제도. 이거에 중국이 합의했잖아.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 같이. 이런 거가 호구 설레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발전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2012년 5월에 공동기 2,400억 100% 중행됐고 그 후에 제가 팔로우 못했는데 한 3년 후에도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AMF 전단계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IMF가 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정말 유의미한 AMF가 되지 못하도록 걸어놓은 게 있어요. 니들끼리 못한 거 IMF 허가 없이. 왜냐면 이유는 얘네들 모니터링 능력이 약해서 돈을 구워갈 때 그 나라가 뭐 상환 능력이 있는지 뭐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타 등등 이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니네가 대대적으로 후진국가도 많아서 뭐 그런 이유로 안 됐어요. 근데 그 기구가 엠로라는 기구예요. 동아시아의 독자 모니터링 기구. 이것도 국제 발전을 상당히 해서 IMF가 이거 이제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직전 단계다 효과를 갖는 이유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체결됐다. 뭐 아직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내부 자체적으로 돈 만들 수 있게 채권 시장 만들어가고 있고 동아시아 채권 시장 가까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슴을 뛰게 하는 얘기지만 이건 부상적이지만 이제 동아시아 지역 통합 그런 유럽이 예를 보여줬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이긴 해요. 새롭게 냉땅에 해결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준비가 다 돼 있죠. 이 동아시아 통화, 공동 통화의 전 단계로 EU가 그랬듯이 아시아 공동 통화라니, 에이시안 커런시 이런 거 만들 구상.